1984년 3월 북한이 공산권 국가 최초로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 타국에서 대출받았던 9억 4,100만 달러를 갚을 수 없다는 채무 불이행을 공표한 것이었는데요. 북한 경제가 끝없는 수렁에 빠졌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신호탄이 되었던 이 사건의 중심에는 북한 지도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던 기적의 물질이 있었죠. 바로 비난론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이 무조건 항복하며 길었던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됩니다. 안타깝게도 해방을 맞이한 한반도에는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동아시아 공산화의 전초기지로 예전부터 한반도를 낙점해오고 있었던 소련이 북한 지역을 장악하고 군정을 실시한 것이었죠. 언젠가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하겠다는 목표 하에 소련은 계획적이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북측에 투입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과학 정책이었는데요. 북한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설립함과 동시에 선발된 인재들을 소련에 유학 보내 교직원들을 양성하는 한편 각종 회유책을 통해 우수한 과학자들을 영입하려 시도했죠. 같은 시기 남한에서는 미군정에 의해 서울 근교의 모든 관공립학교를 통폐합해 국립서울대학교를 설립한다라는 내용의 국립서울대학교안이 급작스럽게 발표됩니다. 이는 국대한 파동으로 불리는 커다란 혼란과 반발을 낳았고 수많은 지식인들을 실망과 분노에 빠뜨렸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과학자들에게 월북이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고 말았죠.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한반도 북부 지역에 중화공업단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공장 운영을 위한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해 두었기 때문에 북한은 대량의 전력과 화학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전력의 80% 이상을 북한이 생산했기에 남한 측이 돈과 현물을 지불하며 전기를 공급받았을 정도였는데요. 풍부한 자원과 체계적인 교육시설, 정부의 전폭적 연구 지원 약속, 너무나 매력적인 조건들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북측을 택하도록 만들었죠.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리승기 박사였습니다. 교토 제국대학에서 화학박사 학위를 취득, 1939년 합성 1호라는 이름의 새로운 합성 섬유를 개발한 리승기 박사는 일본 제국 언론에서도 찬양에 가까운 보도를 쏟아냈던 바 있는 명망 높은 과학자였는데요. 조선 최고의 과학자로 불리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을 맡고 있던 리승기 박사의 영입에 북한은 필사적이었죠. 1940년 리승기 박사가 합성 1호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한 합성 1호 B, 일명 비닐론이 북한의 환경에 너무나도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닐론은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석탄과 석회석을 주원료로 하는 데다 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 원자재가 부산물로 발생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세제, 비료, 알코올, 농약, 공업도료 등 42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생산 가능해 산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죠. 생산 공정에서 막대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전기만큼은 넘쳐났던 북한에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끈질기게 리승기 박사를 회유한 북한은 마침내 1950년 7월 리승기와 그의 제자들을 북한으로 데려가는데 성공하는데요. 월북 그 즉시 공업화 과정에 착수한 리승기 박사의 실적은 가히 뛰어났죠. 사실 그의 연구는 1942년에 양말을 시제품으로 제작했을 만큼 커다란 진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닐론의 성공에 일본의 전쟁에 도움이 될 것을 우려해 그 이상의 적극적 양산화를 추진하지 않았고 그 와중에 일본은 패망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꺼낸 박사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며 연구가 중단되었던 것이었는데요. 6.25 전쟁이 한참이던 1951년 북한은 비닐론의 첫 공업화에 성공했죠. 휴전 직후 소련과 동독의 주도하에 빠른 속도로 복구 작업이 진행되자 북한은 비닐론 양산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무명을 짤 때 날실, 들실이라 말했습니다. 비날론으로 합성 섬유의 이름을 바꾼 북한은 1958년 흥남에 연간 1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비날론 공장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1960년 6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김일성은 비날론에 정치적 의도를 한껏 끼워 넣었죠. 비날론을 개발한 것은 우리 민족이다. 공장을 설계한 것도 건설한 것도 우리 민족이다. 비날론을 생산하는 것도 그 부산물로 각종 물품을 만들어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것도 모두 온전히 우리 민족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롯한 우리의 주체 섬유 비날론 만세! 비날론은 이제 단순한 합성 섬유가 아닌
인민들의 염원을 이루어줄 주체 섬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었던 천리마 운동은 노동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속도전을 요구했는데요. 지도부의 커다란 기대를 등에 업은 비난론 공장에는 그보다 더 빠른 비난론 속도전이 시행되었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1961년 준공된 비난론 공장은 성공적으로 비난론을 북한 전역에 공급했고, 갈대로 만든 조악한 의복에 의지하던 주민들은 드디어 해지지 않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다라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우리 인민은 모두가 다 기와집에서 이 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사는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난론이 계획했던 대로 산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자 가파른 경제 성장률에 크게 만족한 김일성은 호기롭게 희망찬 미래를 공표했고, 북한 주민들은 곧 꿈에서나 그리던 쌀밥과 고깃국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단꿈에 빠졌는데요. 그러나 북한의 희망찬 전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1966년 김일성이 경제국방 병진 정책을 선포합니다.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이 정책은 경제발전을 지연시키더라도 군사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라는 김일성의 강력한 주장하에 시행되었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매우 뛰어난 만큼 어느 정도 손해를 봐도 남한 정도는 가뿐히 우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이는 오판이었습니다. 북한 총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30%로 급증하며 갑작스럽게 예산이 줄어든 민수산업의 성장에 제동이 걸리고 만 것인데요. 이는 어느 정도의 손해가 아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했죠. 1970년대 후반 보고서를 받아든 실무자들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예상보다 더 크게 둔화된 경제 성장률은 이제 4에서 6%대로 낮아져 있었는데요. 노후된 발전소들은 예전처럼 풍족한 전력을 생산하지 못했고 점점 전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죠.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의복 수요를 전기 먹는 하마인 비난론 공장으로 충족시키려 드는 것은 말 그대로 파멸의 씨앗을 스스로 심는 일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상부에 보고할 수는 없었는데요. 비난론에 반기를 들며 나일론을 지지했던 이들이 부르주아들의 귀족적 섬유를 지지한다라는 이유로 숙청되었던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죠. 또한 1967년 5월 갑산파 숙청을 통해 견제 세력을 모조리 제거한 김일성이 같은 해 12월 주체 사상을 공화국 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에서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선언했다는 점 역시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으로 만든 합성 섬유 비난론이야말로 모든 합성 섬유들 가운데서 가장 전망성 있고 우월한 섬유의 왕이라고 우리는 당당히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본격적인 개인 우상화 작업에 착수한 김일성이 1973년 기존 공장을 추가 증설해 연간 생산량을 5만 톤으로 늘리는 등 주체 사상의 대표로서 비난론을 밀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살 길을 찾아 여기저기 눈을 돌리던 북한이 선택한 것은 바로 대출이었죠. 1970년대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은행들은 중남미와 동유럽을 상대로 대규모의 신디케이트론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신디케이트론은 여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대출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어 비교적 신뢰도가 낮은 대상에게도 무리 없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눈독을 들인 북한은 막대한 자금을 서방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시작했죠. 해외에서 계속해서 달러가 수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갔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거의 정체에 가까울 정도로 둔화되자 김일성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개책을 제시했는데요. 그 타개책은 이번에도 비난론이었죠. 1983년 김일성은 연간 10만 톤의 비난론을 생산 가능한 대규모 공장지대를 건설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주체적으로 새롭게 개발한 민족의 신기술 산소열법을 기초로 건설될 이 공업단지는 놀라운 경제성을 지니고 있다. 이번이야말로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건설 계획을 본 리승기 박사는 난색을 표했는데요. 신기술은 실험실에서나 성공해봤을 뿐 아직 실용화가 되지 않은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이를 중간 과정 없이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칫 생돈을 하늘에 날릴 위험성이 너무나도 컸죠. 한 명의 과학자로서 다른 화학기술들을 등한시한 채 비난론에만 매달리는 건 역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김일성의 말은
곧 진리이자 헌법이었는데요. 그렇게 실무자들의 반대 속에서도 막무가내로 건설이 시작된 순천 비난론 연합기업소는 우려했던 문제가 모조리 터져나오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말았죠. 140여 개의 서방은행으로부터 대출한 9억 4,100만 달러와 공상권에서 지원해준 막대한 자금을 전부 쏟아부었음에도 공사의 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한 총 생산량의 77.8%에 달하는 100억 불을 투입했음에도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절반밖에 완성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2024년 기준 대략 한화 40조 원에 달하는 거금을 탕진한 북한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고 말았죠. 1984년 3월 도저히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북한이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을 선언합니다. 원금과 이자 상환을 즉시 중단한 북한에 분노한 서방은행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는데요. 1조 800억 원 규모의 채무를 갚지 않은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고 경제 및 금융 고립이 시작되었죠. 이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건설한 순천 비난론 연합기업소 역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제출된 부정적 보고서와 학자들의 이의제기를 격분하며 묵살한 김일성이 듣기 좋은 소리로 아부를 늘어놓는 비전문가들을 중용했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인데요. 당초 계획했던 생산량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했던 데다 부가적으로 생산할 예정이었던 각종 화학 제품들 대신 처치 불가의 부산물만이 쏟아져 나왔죠. 엎침대 덮친 격으로 90년대에 대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들이 북한을 휩쓸어 버립니다. 침수와 붕괴로 쑥대밭이 된 탄광은 비난론의 주재료인 석탄마저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고 노동자들은 굶주림에 신음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공장에서 설비를 뜯어내 고물상에 판매했는데요. 결국 북한 정부는 대외적인 공표 없이 아주 조용히 순천 비난론 연합기업소의 철거 작업에 들어갔죠. 김일성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은 결코 존재해선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처참하게 실패한 류경호텔도 찬양 일색의 기사로 선전하였던 각종 북한 매체들조차 하나같이 비난론의 실패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고 그렇게 순천 비난론 연합기업소는 없었던 일이 되었는데요. 해로운 원자탄을 쏜 것과 같은 적대형 사변이며 사배주의의 대승리입니다. 그럼에도 비난론을 포기하지 못한 북한은 2010년 3월 16년 만에 주체 섬유의 생산을 재개하였죠. 하지만 번들거리고 주름이 잘 생기는 데다 세탁하면 크기가 줄어드는 비난론을 중국제 수입 의류 대신 선택할 북한 주민은 이미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전력을 아낌없이 투입해 생산된 비난론은 현재 북한에서 걸레로 활용되는 중으로 북한 정부의 의도에서 완전히 엇나가 있다는데요. 한편 실패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죠. 2010년경 김정은은 실패한 비난론 공장의 이름을 순천화학연합기업소로 변경한 후 재건축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석탄 가공을 통해 인조석유를 제조하는 탄소화나 화학공업을 창설해 주체화를 달성하는 것이었는데요. 또다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공업 부지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 압살 책동과 끈질긴 경제 제재를 극복해 전체 인민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김정은의 염원이 서려 있었죠. 그러나 탄소화나 화학공업에 필수적인 석탄가스화 기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공장부터 건설한다는 것이 가능할 리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설계 변경과 개발 실패에 현재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건설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요. 100명 가까이 파견되어 있었던 북한 제1의 연구진은 이미 철수한 상태이며 공장 내부의 설비조차 아직 준비되지 않았죠. 북한 지도부는 실패의 원인을 선진국가에서 기술을 수입해야 한다라는 과학자들의 나약한 정신과 당의 은혜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연구진의 사상에서 찾으며 자아 비판과 사상 투쟁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유한 밤이었습니다.